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FX Twin or whoever is BDJ, anyone? What's the difference? Just a different sound, that's all it is, literally. I mean, it's like, the only reason we get grouped with Aphex Twin is because we do things that are original and we still do dance music. And it's like, unless you kind of garage or, you know, unless it's easily definable, we kind of shove you in our bracket, which is kind of original music. But I mean, we are like completely different. If you listen to our album and then you listen to like Ambient Works too, you'd be hard pushed to find anything that's the same. What do you think actually with this kind of stuff? Is it? 90년대 일렉트로니카 아티스트들에게 평범함이란 일종의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뻔한 음악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보단 오직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함과 독창성을 갈구했죠. 이러한 열망은 집요한 실험과 집착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르와 스타일이 탄생했습니다. 오테커는 이 격동의 시기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들은 90년대 IDM 씬의 탄생과 전성기를 이끌었고 이후 점차 추상적이고 왜곡된 사운드로의 이행을 통해 전자음악의 표현 범위를 확장했죠. 이러한 궤적은 훗날 등장하는 소피와 아르카가 보여준 충격적인 사운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힙스터들의 아이콘이 된 에이펙스 트윈과 신비로운 이미지로 골수팬들의 지지를 받는 보즈 오브 캐나다에 비해 오테커는 종종 소외된 위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음악이 지닌 차갑고 불친절함 때문일 수도 혹은 대중을 사로잡을 서사나 마케팅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음악적 성취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비교적 평범했던 초기작 인큐네블라와 엠버에서 출발해 그들을 씬의 정점으로 올려놓은 트라이 리피테, 그리고 이후 기존 음악적 형식을 해체하는 일련의 실험적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디스코그래피는 끊임없는 갱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부분의 동료 뮤지션들은 2000년대 이후 활동이 뜸해졌지만 오테커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죠. 이 이야기는 약 35년에 걸쳐 끊임없이 일렉트로니카의 경계를 확장해온 오테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테커가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92년 워프 레코즈의 기념비적인 컴필레이션 앨범 Artificial Intelligence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이 앨범은 오테커가 워프 레코즈와 계약하고 참여한 첫 번째 앨범이었으며 IDM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시발점이었죠. 앨범에는 오테커뿐만이 아닌 에이펙스 트윈, 디오브의 알렉스 패터슨, 더 블랙독, 리치 오틴 등 후에 전자음악 씬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레이브 열풍으로 인해 하드코어와 브레이크 비트 같은 강렬한 사운드에 물들어 있었지만 워프 레코즈가 제시한 춤보다는 감상에 초점을 맞춘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워프 레코즈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베킷은 이 앨범에 대해 크라프트베르크나 핑크 플로이드 앨범처럼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말했죠. 이는 안락의자에 잠들어 있는 안드로이드와 바닥에 놓인 앨범 아우토반과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 그려진 커버에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앨범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편안하게 앉아 계신가요? Artificial Intelligence는 긴 여행, 조용한 밤, 클럽에서 나른하게 맞이하는 새벽을 위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러한 워프 레코즈의 비전은 오테커의 철학과 일치했습니다. 저희는 클럽 음악을 들으며 자랐지만 실제로 클럽에서 클럽 음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집이나 워크맨으로 그런 음악을 들었죠. 아마 그게 저희가 댄스에 초점을 맞춘 음악을 만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오테커의 숀 부스와 럽 브라운은 원래 힙합 키드였습니다. 그들의 청소년기는 BMX 자전거, 그래피티,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80년대 맨트로닉스와 사이버트론 같은 그룹들의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는 그들을 힙합과 일렉트로로 이끌었죠. He got to listen, yes, he gotta regard this crew. We want the... 1987년 각각 15세와 17세의 나이로 처음 만난 그들은 미트비트 매니페스토, 레니게이 사운드웨이브, 키스 르블랑, 아트 오브 노이즈 등 공통된 음반 취향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해피 먼데이즈와 더 스톤 로지스가 매드체스터 시대를 열었고 힙합 역시 주류 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웃사이더적 성향을 지닌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러한 흐름이 아닌 그 무렵 시카고에서 탄생한 애시드 하우스였습니다. 저는 애시드 음악을 듣기 전까지는 하우스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아르만도였죠. 여전히 Fall on the Floor였지만 다른 음악들보다 조금 느렸고 애시드 라인은 제대로 펑키했죠. 굉장히 독특하게 들렸습니다. 그 음악들은 전부 박자가 어긋나 있었는데 전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덜 밋밋했거든요. 지역 해적 방송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그들은 레고핏이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 앨범 한 장과 오테커로서 한 장의 싱글을 발표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몇몇 레이블과의 계약이 무산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LFO의 성공을 발판으로 신에서 입지를 넓혀가던 워프 레코즈였죠. Forge Masters, Sweet Exorcist, LFO와 Nightmares on Wax 같은 아티스트들의 초기 트랙들을 들어보면 당시 우리가 좋아하던 사운드이거나 우리가 느끼고 있던 음악적 공백을 채워주는 음악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개인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들던 이들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죠. 원래 워프는 오테커의 90분짜리 데모 테이프에서 단 한 곡 크리스털만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그 한 곡의 매력에 이끌려 2년 동안 계속해서 데모를 요청했습니다. 이 곡은 앞서 언급한 워프의 컴필레이션 앨범 Artificial Intelligence에 수록되며 오테커는 결국 워프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발표한 오테커의 데뷔 앨범 잉큐네블라는 그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라틴어로 요람 혹은 사물의 초기 단계를 뜻하며 인쇄술 초기의 서적들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전자음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죠. 하지만 이 앨범의 실체는 멤버들이 의도한 정교한 예술적 기획보다는 워프 레코즈의 강력한 큐레이션 결과물에 가까웠습니다. 잉큐네블라는 매우 선별된 앨범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직접 구성했을 법한 앨범이 아니죠. 우리가 만든 수백 개의 트랙 중에서 워프가 골라 구성한 앨범입니다. 당시 오테커는 89년부터 93년 사이에 제작한 수백 개의 트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워프는 그 중에서 자신들이 지향하던 Artificial Intelligence 시리즈의 색깔에 맞는 곡들을 골라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잉큐네블라의 수록곡들은 Aphex Twin의 Selected Ambient Works 85-92, D-Orb의 UFO-Orb, Global Communication의 7614, 퓨처 사운드 오브 런던의 라이프폼스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앰비언트 테크노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오테커만의 독특한 금속성 타격감과 불규칙한 리듬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수록곡인 칼풀 인트롤은 후에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파이에 수록되기도 했죠.
2019년 오테커는 워프 테이프스 89-93라는 2시간 분량의 미공개 트랙들을 공유했는데 이는 원래 그들이 인큐네블라에서 의도했던 사운드였습니다. 워프 테이프스의 트랙들이 왜 워프에서 발매되지 않았냐면 그들은 일렉트로닉 리스닝 뮤직이라는 브랜드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론 미첼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래, 사운드는 좋은데 좀 올드하게 들려. 당시 언론은 오테커를 인텔리전트 테크노의 선두주자로 주목했습니다. 셀렉트 매거진은 이들을 스튜디오의 사냥개라고 부르며 복잡한 레이어링과 유연한 비트 전개가 현대 전자음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고 평했으며 NME는 이 앨범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묘사하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함과 미학을 발견하게 한다고 극찬했죠. 하지만 션 부스는 훗날 이 시기의 음악이 다분히 시대의 산물이었으며 워프 레코즈가 설정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일지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1994년 발매된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엠버는 오테커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인간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이노와 비견되는 고전적인 앰비언트 트랙들과 그 서정성 이면에 존재하는 기계적인 소외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시언 부스는 이 앨범을 제작할 당시 레이블이 원하는 리스닝의 앨범의 전형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멜로디의 선명함이 강조된 앨범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훗날 오테커가 인큐네블라와 엠버의 부드러운 사운드에 대해 다소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초기 앨범들은 이후 그들이 펼칠 파격적인 실험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죠. IDM 같은 장르적 딱지는 그들의 음악 세계를 설명하기엔 너무 한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조차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은 하나뿐입니다. 그저 저희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모든 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의 음악은 바로 그것의 논리적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영감을 받은 대상은 단순히 동시대의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카라인 스토카우젠, 캡틴 비퍼트와 같은 인물들의 음악과 태도에 깊이 감흥했으며 특정 장르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죠. 슈토카우젠은 기본적으로 다들 다 꺼져라고 외쳤습니다. 에릭 사티와 수많은 정상급 작곡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매우 반항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반항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해요.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의 앨범 비치스 브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악이죠. 또 비퍼트는 테크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훌륭해요. My smile is stuck. I cannot go back to your frown land. 또한 오테커는 카바레 볼테어, 코일, 조비의 프랑스 등과 같은 인더스트리얼 음악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인더스트리얼 음악을 해왔습니다. 15살 때 코일의 음악을 들으며 완전히 매료됐죠. 이제야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그들에게 전화해 같이 곡 하나 녹음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됐네요. 인더스트리얼의 직접적인 영향은 1995년에 발표한 EP 앰빌 베이퍼와 그들의 또 다른 프로젝트 캐스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편 오테커는 앰빌 베이퍼의 수록곡 세컨드 배드 빌베를 통해 첫 뮤직비디오 제작에 나섰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비디오 아티스트 크리스 커닝햄의 데뷔작이기도 했죠.
제가 크리스를 워프에 소개했습니다. 크리스가 저희와 함께한 첫 뮤직비디오였는데 예산이 6,000파운드밖에 안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크리스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등 DIY 정신이 투철했고 저희도 편집에 참여했죠. 이후 크리스 커닝햄은 에이펙스 트윈의 Come to Daddy와 윈도우 리커, 스퀘어푸셔의 Come on my selector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며 워프 레코즈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갔고 나아가 비요크의 A Whisper of Love와 마돈나의 Frozen 같은 작업으로도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1995년 발표한 오테커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Try Repeat는 그들을 씬의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워프 레코즈에서 이들을 담당하던 A&R이 론 미첼에서 스티브 베키스로 교체된 이후 그들은 한층 더 큰 음악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비로소 자신들이 의도한 방식대로 앨범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앨범에서는 전작들의 앰비언트적 서정성을 걷어내고 더 차갑고 딱딱하며 금속적인 반복의 미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묵직한 힙합 그루브와 비인간적인 인더스트리얼 노이즈는 오늘날 오테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사운드를 정립했죠. 또한 앨범의 라이너 노트에는 바이닐 재생 시 발생하는 노이즈가 비로소 작품을 완성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관심이 리듬이나 멜로디를 넘어 점차 질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라이 리피트는 앨범 발매 직후부터 고전의 반열에 올랐죠. 스핀 매거진은 오테커를 크라프트베르크와 대등한 위치에 놓으며 이들이 전자음악의 개척자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선포했고 얼뮤직은 별 5개 만점을 주며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앨범이라고 평했습니다. 후에 피치포크는 역대 최고의 IDM 앨범 50선 목록에서 트라이 리피트를 3위에 선정했죠. 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영국의 일렉트로닉 씬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브의 몰락과 함께 주류음반 산업으로 편입된 일렉트로닉 음악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었죠. 케미컬 브라더스와 프로디지, 팻보이 슬림이 이끄는 빅비트와 매시브 어택, 포티셋, 트리키의 트립합이 등장했으며 티에스토, 폴 반다이크, 아민 반 브렌의 트랜스가 유럽의 클럽 씬을 뒤덮었죠. 그들이 속했던 IDM 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이펙스 트윈은 Come to Daddy, 윈도우 리커로 대중적인 스타덤에 올랐고 스퀘어푸셔는 루크 바이버트와 함께 드릴앤 베이스의 초고속 정글 사운드를 탐구하고 있었으며 98년도에 갑자기 등장한 보즈 오브 캐나다의 데뷔 앨범 뮤직 해즈 더 라이트 투 칠드런은 씬 전체에 강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는 상관없이 오테커는 자신들만의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01년 발표한 컴필드를 기점으로 기존 음악 형식을 해체하는 급진적인 디지털 사운드로 전환했죠. 그에 앞선 키아스틱 슬라이드와 LP5는 이러한 변화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적 실험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시언 부스는 2023년 한 인터뷰에서 90년대까지는 좋은 비트와 멜로디, 세련된 코드와 사운드가 음악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존재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관념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려 했으며 그 결과 음악에서 드러나던 감정적 요소들마저 점차 절제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시각적 프로그래밍 툴인 맥스 MSP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변화를 넘어 소리를 조작하고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꿨죠. 히어스틱 슬라이드는 바로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존의 복잡한 리듬의 미학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질서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죠. 급진적으로 변화한 오테코의 음악은 더욱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해서 접근이 불가능해진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비판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시언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차에 앉아있을 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플립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식의 의식적인 감상법은 가짜입니다. 그건 단지 제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전부터 주입된 프로그래밍에 따르는 것일 뿐이죠. 사람들은 이해라는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무언가를 좋아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관객이고 당신들은 우리가 가진 여러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발상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2000년 이후 변화한 건 그들의 음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테커는 라이브 공연에서 시각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관객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죠. 시언 부스는 어둠 속에서 소리는 관객의 내부로 더 깊숙이 침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이 소리를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었죠. 저는 시각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 소리가 거의 눈에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단순히 시각적 요소라고 부르려는 건 아닙니다.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뇌의 영역이 소리를 들을 때도 함께 관여하는 느낌에 가깝죠. 소리에는 시각 정보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소리가 우리를 에워싸며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주파수의 종류에 따라 가슴 속 빈 공간은 물론 심지어 팔과 다리에서도 진동을 느끼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귀로 포착할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에만 국한되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청각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대역까지 확장되어 있죠. 2008년 발표한 9번째 스튜디오 앨범 쿼리스티스를 기점으로 오테커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했던 자신들의 프로그래밍 방식에 지쳐가고 있었죠. 단 3초의 소리를 위해 몇 시간을 고뇌하던 시언 부스는 급기야 게슈탈트 붕괴 현상을 경험하기에 이릅니다.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 억지로 결과물을 쥐어짜내던 완벽주의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고 그들은 이제 변화해야 함을 인정해야만 했죠. 쿼리스티스는 강박적인 설계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라이브 공연 방식을 차용하며 생동감과 즉흥성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곡의 세부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방치하며 의도적인 미완을 완성했죠. 이런 변화는 앨범 구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전 앨범들이 많아야 10곡 정도의 긴 서사였다면 이 앨범은 무려 20개의 파편화된 트랙으로 채워졌습니다. 각 곡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그만큼 오테커의 아이디어는 더 빠르고 역동적으로 교차했죠. 그 결과 음악은 더욱 간결해졌고 설명이 필요 없는 즉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오테커는 여전히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90년대 일렉트로니카 씬을 이끌었던 동료들이 대부분 활동이 뜸해진 것과는 달리 그들은 오히려 더욱 과감해졌고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죠. 2010년작 오버스텝스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움에 관한 거죠. 여백을 둠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더 온전히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곡에 명확한 박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백을 두는 것이 듣는 이의 마음속에 복잡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박자에 집중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여백을 활용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었죠. 뒤이어 발표한 엑사이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웅장함과 기묘한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꾸준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발표해오고 있죠. 오테커는 대중성과 거리를 둔 채 독자적인 궤적을 그려왔지만 그들의 유산을 계승한 후대 아티스트들이 그 간격을 점차 메워왔습니다. 하이퍼팝의 선구자인 소피와 에이지 쿡은 오테커의 직접적인 음악적 후예라고 할 수 있죠. 두 사람 모두 오테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으며 특히 소피는 오테커를 자신의 오랜 영웅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이퍼팝을 대중적 영역으로 확장시킨 팝스타 찰리 XX 또한 지난 2025년 브릿 어워즈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으로 오테커를 언급하였죠. 이들뿐만 아니라 플룸, 세가 보데가, 아르카와 같은 일렉트로니카 아티스트들, 그리고 익스페리멘탈 힙합을 대표하는 JPEG 마피아와 데니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현대음악 씬을 이끄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테커의 음악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음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션 부스와 롭 브라운은 바로 그 모호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해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달려왔을 뿐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